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 방정식과 마타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연력학에서 개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관심 있는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관심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개라고 했고 그것의 바깥이 바로 주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와 주위는 바로 경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경계를 통하여서 이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물질을 통과하는 수 있는 경계가 있고요. 물질을 통과할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열과 일의 형태로, 여기 Q라고 써져 있는 것이 열이 되겠고요. W라고 써져 있는 것이 일이 되겠습니다. 즉, 개와 주위는 열과 일의 형태로 바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인을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무엇이든지 이 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로부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질량이든 이거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든지 간에 바로 개로 들어가는 것은 플러스,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를 했을 때 물질과 에너지가 다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을 그러한 개를 열린 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질은 통과할 수 없지만 에너지만 교환이 되는 개를 우리가 닫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가 다 통과 못하는 개를 고립개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석유화학 공장에서 있는 이런 파이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이프 시스템에서 즉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개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 내에 있는 바로 유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표현해 보게 되면 바로 요렇게를 우리가 표현해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개가 되겠습니다. 이 개를 통해서는 개는 바로 주위하고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것의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주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통해서 석유화학 공장에 해당하는 파이프 시스템은 항상 연속식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겠죠. 즉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이 교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니까요. 또 하나 에너지의 면에 있어서 제가 열과 일의 형태로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열교환기를 통해서 가열을 해줄 수도 있고 또한 냉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교환이 되는 것이죠. 또한 펌프와 같은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펌프와 같은 것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이 유체에다가 이 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지만 혹시나 수력발전소에서와 같이 물이 들어가서 터빈을 돌려서 어떤 에너지를 바깥으로 끌어낼 때는 바로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도 통과할 수 있고요. 에너지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는 열린 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게 되는 모든 시스템은 바로 이곳의 그림 안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지식의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수지식의 개념은 바로 여기에 써 있는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풋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사이는 어떤 양이 됩니다. 이 풋사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운동량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든지 간에 수지식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어떤 개 안에서 바로 풋사이가 변화되는 양이 바로 요것에 나와 있는 왼편에 나와 있는 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풋사이 인이 되겠고요.
풋사이 아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다투로 표현했다는 뜻은 뭐냐면 시간으로 나눈 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량으로 치면 질량유량이고요. 부피로 치면 부피유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개 안에 들어있는 이 풋사이에 해당하는 양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질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풋사이에다가 질량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질량의 변화율이니까 바로 이것이 m-이 됩니다. 즉 질량유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질량유량이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의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질량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ρUA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 상태를 우리는 다루게 됩니다.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 물질 수지를 통해서 얻어낸 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풋사이를 운동량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된 물리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량 수지는 결론적으로는 바로 뉴턴의 제2법칙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마찬가지로 넣고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유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통형 관에서 바로 압력차와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관계에 대해서 그 수지를 세워보았죠. 그것에 해당하는 텀이 바로 이 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텀이 왜 사라지게 되냐면 바로 관의 내경이 일정할 경우에는 평균 속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텀과 이 텀은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력에 해당하는 것은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는 보통 수평이기 때문에 얘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0이라고 놓고서 우리가 바로 전달 능력에 해당하는 관계식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똑같이 정상 상태라고 하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가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프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의 내경이 변해지게 되면 이것도 살아남는 것이 됩니다. 관의 내경이 일정한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우와 압력 강화에 해당하는 어떤 관계식을 바로 여기에서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열과 일의 형태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리에서는 힘과 거리를 곱한 양으로 정의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보게 되면 힘에 해당하는 단위 뉴턴과 길이에 해당하는 미터가 합쳐져서 뉴턴 미터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주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있는데 이 에너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단위로 따져보아도 이것에 해당하는 단위가 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이 PV가 곱한 양이 무슨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을 단위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게 될 텐데요. 바로 PV에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고
부피는 미터 3승이 되기 때문에 곱해주게 되면 똑같이 뉴턴미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바로 주울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PV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변이 에너지니까 우변도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기체 분자들의 에너지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변을 보게 되면 바로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분자들의 에너지가 낮은 것이고 온도가 높으면 분자들의 바로 에너지가 높은 것이죠. 이때 말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는 형태는 바로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V는 에너지의 단위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원통형 관에서의 흐름에 있어서의 이러한 PV에 해당하는 관계를 우리가 플로우 웍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샤프트 웍이 될 텐데 펌프나 터빈 등 같은 것들은 가운데 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바로 프로펠러가 바로 이렇게 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축을 회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체를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영어로 샤프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주는 일이다라고 해서 샤프트 웍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연속식 시스템을 다루기 때문에 연속식, 즉 오픈계이기 때문에 열린 계이기 때문에 바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되겠고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로 동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력은 단지 에너지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나타낼 때 열린계에서는 동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 장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수지식 중에서 마지막으로 에너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풋사이에 E라고 하는 에너지의 양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정의할 때 어느 입자,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2분의 U 제곱은 바로 운동 에너지, 바로 GZ는 바로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다른 M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된 에너지의 양이 단위 질량당의 에너지로서 나타낸 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식식에 집어넣을 때는 바로 전체 에너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M이 붙게 된 것이고 이쪽은 시간에 따른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M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계획가진 에너지들의 합인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고 요것과 요것까지를 합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플로우 웍과 바로 샤프트 웍을 합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플로우 웍이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것인데 바로 연속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미분이 됩니다. 근데 U와 A를 곱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부피 유량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텀이 플로우 웍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상 상태를 고려하게 되니까 여기를 0으로 놓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것은 바로 M.을 나누어주게 된 것입니다. 즉, 로 UA로 바로 나누어주게 된 것이 되게 되면 바로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것을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어서 정리를 하면 바로 여기의 식이 나오겠고요. 여기 중에서 내부 에너지와 가해진 열량 이것을 빼서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찰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그 다음에 가해진 열 에너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바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비가역 공정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HF를 바로 마찰 손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마찰 손실은 단지 하나의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겠지만 스킨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과 폼 프랙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되겠고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요 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연속방정식을 통해서 M1-, M2-라고 하는 요 식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요 에너지 수지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수지식에 대한 예제, 네, 이제 앞에서 구했던 그러한 에너지 수지식과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문제가 무엇이 되냐면 물이 20L/min 속도인 부피 유량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죠. M1-, M2-이니까 이것은 다시 바꿔 쓰게 되면 로 V1의 닷, 로 2 V2의 닷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유체가 흘러가고 온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피 유량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의 부피 유량과 여기서의 부피 유량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관의 내경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는 0.5cm, 여기는 1cm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위에 있는 부분까지 그 유체를 밀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압력이 1기압이라면 여기서의 압력은 1기압보다는 훨씬 큰 기압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얼마만큼의 압력을 주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볼 때 바로 여기와 여기의 높이 차이가 50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바로 여기가 Z2가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Z1의 위치가 되겠죠. 기준점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높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해당하는 높이 차이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일단은 우리가 연속방정식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단면적과 여기에 해당하는 단면적을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U1과 여기에 U2를 아는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를 해놓고 나서 이제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에서 있었던 그 식을 2와 1에 해당하는 것을 풀어서 써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묶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써고 난 다음에 풀이하는 과정은 뭐냐면 사라질 것을 제일 먼저 없애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마찰 손실을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텀이 사라지게 되겠죠. 또한 중간에 펌프나 터빈 같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를 해놓고 나서 이제 요것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 볼 텐데 Z2 빼기 Z1이니까 바로 높이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50m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력가 속도는 9.8m/s 제곱인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텀은 U2와 U1을 부피 유량과 단면적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있는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밀도는 당연히 물이니까 알겠고요. 자, P1을 모르는 것이죠. P2는 1atm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텀은 다 알고 있는 것이 되니까 제가 큰 가로로 묶였습니다. 다음에 그러므로 P2,
빼기 P1은 더하기 로의 이거 전체는 0이 되겠죠. 바로 로를 여기로 곱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P1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P1을 우변으로만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제가 최종식을 정리를 해 놓았는데 바로 이것과 같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요렇게를 구하고 나서 요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모든 계산은 MKS 단위계로 통일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은 1atm이지만 이거 전체를 계산한 값은 당연히 파스칼에 해당하는 단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MKS 단위로 통일을 하기 때문에 압력 P2에 해당하는 압력도 여기 1지점, 2의 지점에서 압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바꾸어진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평균 속도 U1, U2 이렇게 계산되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를 0으로 놓는다면 Z2가 5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를 했을 때 바로 요 텀을 계산한 것이 요거, 요 텀을 계산한 것이 요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식에 대입을 했을 때 값이 파스칼로 이만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ATM으로 제가 만약에 묻는 것을 ATM 단위로 물었다라고 하게 되면 계산해 보면 4.5 ATM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 1ATM일 때 여기는 적어도 4.5 ATM의 힘으로 밀어넣어 주어야 우리가 이렇게 이만한 부피 유량을 가진 것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수력발전소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데요. 1의 지점에서 2의 지점까지 낙폭 차이가 총 해보게 되면 75m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쭉 흘러갈 때 여기에 터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터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안에 흘러가고 있는 물이 바로 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터빈은 뭐냐면은 물이 흘러가면서 터빈을 돌려서 바로 출력이 1500W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샤프트웍을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개로 들어가는 것은 플러스, 개에서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타 손실을 무시할 만하다라고 했고 관의 내경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힌트가 있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을 에너지 수지식을 한번 다시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차 손실을 무시하니까 요 텀이 사라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의 내경에 변화가 없으니까 1의 지점에서의 속도와 2의 지점의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그 값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텀과 이 텀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압력은 1atm, 여기서의 압력은 2atm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m 다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m 다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전체를 이렇게 묶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m 닷은 묶인 것 분의 WS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값을 집어넣게 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WS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1500을 집어넣으셔야만 합니다.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을 집어넣을 때 무슨 단위로 집어넣는다고요? 파스칼로 바꾼 값을 집어넣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입니다. Z2 빼기 Z1은 여기를 Z1이고요. 여기가 Z2가 되겠죠. 이것에 해당하는 높이 차이가 75인데 Z2가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75m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요것을 다 대입을 하게 되면 M-라고 하는
질량유량은 1.8kg/s 정도의 질량유량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연수 문제를 한 2개 정도를 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일 첫 번째, 연속 방정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의 내경의 변화가 없다면 속도는 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되겠고요. 관의 내경의 변화가 있다면 그 텀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수지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푸는 방법은 거듭 얘기하지만 식을 쓰셔야 됩니다. 식을 쓰시고 이 식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사라지게 한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식을 정리해가는 과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르누이식이 될 텐데요. 이 베르누이식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에너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기가 HF 더하기 WS분의 M 닷 하면 아까 봤던 에너지 수지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베르누이식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마찰 손실을 무시할 만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텀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아무 펌프나 터빈 같은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요 에너지 수지식에 해당하는 것을 특별하게 베르누이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요것을 원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요렇게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때 요걸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1지점이 있어서의 전체의 에너지, 2지점에서의 전체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 E1이 유체가 이렇게 어쨌든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 에너지 E2는 E1과 E2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르누이식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적용을 해서 맞게 되려면 거듭 얘기하지만 가정으로 마찰 손실을 무시할 만큼의 흐름이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점도가 작은 유체의 경우에 성립합니다. 작은 유체의 흐름일 경우에 바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꿀과 같이 점도가 크거나 잉햄 유체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베르누이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체나 그 다음에 물과 같은 그 다음에 알코올류 같은 아주 점도가 작은 유체의 경우에 이 베르누이식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베르누이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동일선상에 있는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여기서의 속도가 U1이고 여기서의 속도가 U2라고 하게 되면 이 속도가 U2가 작아졌습니다. U2가 작아졌다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동일선상에 있는 거니까 바로 얘의 텀은 똑같이 해서 사라지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이 지점에 있어서의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면 또한 U1의 속도가 여기가 증가하고 여기가 작다면 이거 전체의 합과 이거 전체의 합은 같으니까 P1과 P2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U1이 크면 P1은 작아져야 되고요. U2가 작아졌으면 P2는 커져야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르누이 원리에 있어서 유도해내는 아주 중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속도의 차이가 압력의 차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유체가 흘러가게 되는데 1의 지점에서와 2의 지점에서의 에너지는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간에 이 1과 2의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압력의 변화도 생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속도가 감소하게 됐으면 압력은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압력은 감소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요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유랑계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 바로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유랑을 재는 것을 우리가 차합식 유랑계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표적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오리피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벤츄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제 모형과하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벤츄리 미터가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 원통의 관이 이렇게 쭉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인위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완만하게 작게, 완만하게 크게 해서 원래에 해당하는 D1까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관의 내경을 일부러 D2가 D1보다 작죠. D2가 작으니까 평균 속도는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압력이 순간적으로 더 작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압력의 차이가 순간적으로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압력 차이를 유발을 해서 여기에 흘러가는 유량을 재는 것이 바로 차합식 유량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렇게를 하게 될 때 실제 유량을 재는 것은 C라는 값에다가 이론 유량을 곱해주면 얻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이 이론 유량을 얻어낼 때 바로 베르누이 시계의 원리를 여기를 1의 지점, 여기를 2의 지점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바로 알아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압력 타를 요걸 마노미터를 통해서 읽게 되는 것이죠. 그 읽은 걸 가지고 이론 유량을 구해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를 하게 되면 C라는 값을 통해서 실제 유량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저는 레이놀즈 수에 대한 정의를 1 지점, 여기에서의 흘러가는 레이놀즈 수로 정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 다음으로 베르누이식을 이용한 아주 재미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축구 경기장이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골대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위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에서 선수가 공을 프리킥을 찬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찰 때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찰 때 어느 쪽으로 차야 이 공이 쫙 차게 되면서 이렇게 휘어져서 이 골대로 들어가게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게 될 때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공의 주변으로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가 이만큼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얘가 돌므로 인해서 얘가 바로 이 표면에서 발생하는 던단 응력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의 속도는 조금 더 요만큼이 더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 회전해서 여기가 이렇게 밀어주니까. 그래서 이만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 속도는 이거에다가 이거를 더한 만큼이 아마 실제로 여기서의 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 지점 여기서의 속도는 바로 원래 있던 기존에 있는 속도보다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밑에 있는 쪽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기존에 여기에서 흐르던 요만큼의 속도에서 요만큼의 속도가 이제 요쪽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실제의 속도는 요만큼으로 감소된 채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속도가 U2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U1이 U2보다 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가 커졌기 때문에 U1이 U2보다 커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여기 주위를 도는 하나의 유체의 선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압력 P1은 낮아지고 여기에서에 해당하는 압력 P2는 높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압력은 높고 여기서의 압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가해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 때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원리로 이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차야지만 이게 이쪽으로 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또한 여기서 바람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면 또 다른 식으로 차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약간 재미난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 촛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촛불을 제가 입으로 후 하고 불면 이 촛불이 그냥 꺼질 것입니다. 꺼질 만큼의 바람의 세기로 제가 분다라고 하면 바로 이게 꺼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둥그런 병을 갖다가 하나를 저와 이 촛불 사이에 놓고 후 하고 한번 불어본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촛불은 꺼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실험을 간단하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꺼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코안다 이펙트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촛불이 있고 여기 이것을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유체를 이렇게 불어넣어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유체는 이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촛불이 꺼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의 현상을 코안다 이펙트라는 말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의 기본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약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질수지가 있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연속 방정식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운동량 수지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통해서 유도가 되었다. 우리가 사용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요 식을 우리가 타우 전달 능력에 대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용했었던 에너지 수지식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마찰 손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마찰 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바로 스킨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과 폼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에 해당하는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경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스킨 프릭션은 경계층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을 때 생성되는 마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폼 프릭션은 경계층이 깨짐으로 인해서 웨이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서 생겨난 마찰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한 것이냐면, 자, 우리가 측류에서 속도의 흐름의 분포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관의 중심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고 관의 벽으로 가면서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해당하는 시어 스트레스 전달 능력이 바로 타우 W가 되는 것이죠. 이것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압력 강화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의 중심의 경우에 중심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전달 능력은 0이 됩니다. 0. 왜냐하면 타우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바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죠. R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고 여기서의 속도 프로파일이 속도가 바로 V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 있는 관의 중심 여기에서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타우에 해당하는 전달 능력이 0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여기 지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쉬어 스트레스에 대한 전달 능력이 타우 W에서 0까지 변하는 요 길이를 우리가 경계층의 두께라고 얘기합니다. 경계층의 두께.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달 능력이 여기는 얼마 값을 존재를 할 것이고 여기는 0이 되는데 존재하는 데서 0이 될 때까지의 요 길이를 우리가 경계층의 두께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것을 바로 경계층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난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난류의 경우에는 속도 프로파일이 가운데가 둔탁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바로 어디가 전달 능력이 0이 되는 구간이냐면 바로 여기가 바로 전달 능력이 0이 되는 구간이고 관벽에서가 바로 타우 W가 됩니다. 즉 요만큼의 두께가 바로 난류에서의 경계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측류에서의 경계층이 두꺼울까요? 난류에서의 경계층이 두꺼울까요? 당연히 측류에서의 경계층의 두께가 난류에서의 경계층의 두께보다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렇게 관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요 흐름이 요만큼에 왔다라 그래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속도 프로파일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일정한 단일한 관에서 바로 흐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력이 바로 이 전달 능력 타우 W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스킨 프릭션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계층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1지점이나 2지점이나 그 다음 지점에서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계층이 유지가 된 채 발생되는 마찰력, 이것이 바로 스킨 프릭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HF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장에서 우리가 바로 이 원통형 관에서 단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채 경계층이 유지된 상태에 있어서의 마찰력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 폼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자, 뭐냐면 관이 확대되거나 축소가 될 때 바로 이러한 경계층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확대된 관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확대된 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러한 속도 프로파일로 이렇게 쭉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얘네들은 어느 일정 길이가 지나가게 되면 얘는 또 이것에 맞는 속도 프로파일을 갖고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갑자기 확대된 이 영역에서는 여기서의 속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오다가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체는 뭐냐면은 속도가 멈춰져 있는데 여기에 속도가 미끌려져서 빠르게 가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식의 흐름이 생성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용돌이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웨이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학문적으로는 보텍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웨이크가 생성이 되니까 이 웨이크에 의해서 이러한 소용돌이에 의해서 바로 생겨나는 마찰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경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겠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경계층이 깨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층이 깨어진 상태에 있어서의 여기에 해당하는 마찰력을 우리가 폼 프릭션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관이 축소가 될 때에도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여기 원래는 이만큼의 속도 프로파일로 이렇게 오겠죠.
경계층이 요만큼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난류를 봤을 때요. 여기로 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뚝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관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일정하게 지나가서는 이러한 속도 프로파일을 분포를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갑자기 왔을 때 여기에 벽을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나게 되고서 여기는 90도로 꺾여지는 흐름을 갖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미치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식의 와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 똑같이 와류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웨이크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웨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계층이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발생을 한 것이 바로 폼 프랙션이 됩니다. 보통은 바로 이러한 경계층이 깨져서 생겨난 마찰력이 스킨 프릭션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보통 밸브라든지 아니면 90도로 휘어진 관이라든지 아니면 T자로 되어져 있는 관을 흘러가게 된다든지 이렇게를 하게 되면서 유체의 흐름 자체가 무엇인가 구조적으로 방해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게 되면 이때도 또한 똑같이 웨이크에 의한 마찰력이 증가하게 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합쳐서 폼 프랙션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이 에너지 수지식에 해당하는 이 마찰 손실은 바로 요 두 가지의 합이라는 겁니다. 바로 스킨 프릭션과 폼 프랙션의 합에 의해서 요 전체의 마찰 손실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화학 공장에서 파이프 시스템이 있는데 파이프 시스템은 관의 사이즈가 일정한 곳으로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관의 내경의 크기가 변하게 되는 걸 경험을 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의 관이 쭉 가다가 두세 개의 관으로 분기가 되거나 몇 개의 관이 흘러서 있다가 합쳐지거나 또한 그 중간중간 우리가 유량을 조절을 하던 응급 사태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이던 해서 밸브들을 반드시 설치를 하게 되겠고요. 또한 중간중간에 펌프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마찰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는 뜻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정량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그 마찰 손실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제일 간단한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에 해당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 그대로 그 직관입니다. 관의 내경이 일정한 직관이 되겠고요. 여기를 1의 지점, 2의 지점, 요만큼의 거리를 L이라고 하게 되면 이 에너지 수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수평의 일단 관이라고 생각을 쉽게 해보게 되면 여기가 사라지게 되겠죠. 또한 관의 내경이 일정하니까 U1과 U2는 같은 값을 가지니까 바로 이 텀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펌프가 없기 때문에 이 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처럼 P2 빼기 P1 나누기 로는 더하기 HF는 0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한 HF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S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관벽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한 바로 마찰 손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변으로 넘기게 되니까 P1 빼기 P2 나누기 로가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델타 스타 P의 로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값입니다. 자, 우리가 마찰계수 정의식을 통해서 압력 강화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의가 쓸 수가 있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이 델타 P 대신에 나머지 것들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즉, 스킨 프릭션에 해당하는 마찰 손실은 요만큼의 값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아실 수가 있겠지만 이 HFS는 뭐에 비례하냐면 길이에 비례하고요. 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커진다는 뜻이 되겠죠. U제곱,
비례를 하고요. 마찰 계수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반비례하냐면 바로 내경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내경이 크면 클수록 마찰 손실은 작고 내경이 작을수록 마찰 손실은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 제가 요거에 해당하는 이 값을 PM 프랙션에 해당하는 마찰 손실 HFS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폼 프랙션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 폼 프랙션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여기에 해당하는 이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대된 관이었을 때 바로 이런 것이었죠. 여기 관이었을 때 여기를 1, 여기를 2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확대가 됐으니까 익스펜전이라는 말을 써서 제가 2라고 붙이게 됩니다. 이 2는 최종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의 속도가 U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U1에다가 여기의 면적이 A1이고요. 여기의 면적이 A2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B를 통해서 제곱을 한 이 값으로서 확대된 관의 마찰 손실이 얻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축소된 관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는 A1, 여기는 A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속도가 U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 형태가 조금 다른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컨트랙션이라고 해서 제가 C자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보게 되면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요 값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살펴볼 때 만약에 이게 축소된 관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탱크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탱크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관의 내경 D2인 것으로 뽑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의 다이아미터는 내경은 이 D1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작겠죠. 즉 이렇게 될 경우에는 A1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바로 얘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0.4를 사용해도 무방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피팅하고 밸브가 되겠는데요. 그때는 피팅의 뜻을 따서 HFF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짝 해서 여기에 무엇인가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될 때는 어떤 개수를 제가 붙여주었습니다. 이 KF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다음 장에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KF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엘보 45도는 무슨 뜻이냐면 쭉 가다가 관이 45도로 꺾여졌다는 뜻이고요. 얘는 90도입니다. 즉 90도로 휘어진 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생겨난 요것이 되겠고요. 리턴 밴드라고 하는 것은 관이 180도로 휘어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밑에 게이트 밸브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이 두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밸브 손잡이가 될 텐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내려가겠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얘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여기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흐름을 막아주어서 잠기게 되는 것이고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흐름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얘를 절반만 열었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KF의 값은 4.5가 되겠고요. 완전히 열었다라고 했을 때는 0.1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기 밸브는 바로 글로브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글로브 밸브는 구조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일정한 관의 내경으로 연결은 되어 있으나 여기가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밑으로 꺾이죠. 그 다음에 다시 90도로 꺾여야죠. 다시 이 틈새 사이로 90도로 꺾여서 이렇게 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얘를 완전히 열었다고 쳐더라도 바로 6이라고 하는 큰 마찰 손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고 당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내려와서 여기에도 구멍을 막게 되면 바로 잠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반시 방향으로 돌려서 얘를 위로 올리면 바로 유체가 흘러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다 열었다고 쳐도 이 글로브 밸브는 6이라고 하는 마찰 손실을 갖는다. 이 뜻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타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스킨 프릭션, 바로 이것이죠. 이것과 더하기 폼 프랙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 합으로서 주어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만 고려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주어진 파이프 시스템이 있다면 그곳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해서 바로 해주어야만 합니다. 이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끈한 수평관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중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전체 길이가 한 50m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 중간에 이렇게 글로브 밸브를 2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피유량이 20L/s로 흐르고 있습니다. 글로브 밸브가 없었을 때의 그 압력 강화하고 글로브 밸브가 있을 때의 압력 강화를 구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그대로 다시 쓰게 되면 에너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펌프나 터빈은 없으니까 그냥 제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는 관의 내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텀 또한 제로가 되겠죠. 또한 수평의 관이니까 이 텀도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밸브가 없을 때는 바로 스킨 프릭션에 해당하는 바로 마찰 손실이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요걸 이쪽으로 우변으로 넘겼다라고 하게 되면 델타 스타 P는 로우의 HF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요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바로 푸른 엑셀이 이것이 되는데, 이때 지금 제가 그 20L/s로 우리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평균 속도를 구해보고요. 레이놀즈 수를 구해봤더니 난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찰 계수 매끈한 관이라고 했으니까 마찰 계수를 다음과 같이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요 관계식을 해당하는 요 HF는 바로 요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U가 바로 여기를 지나는 평균 속도 U가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요 앞에 것이 HFS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글로브 밸브에 의한 폼 프랙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마찰 계수를 제가 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F 값을 집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글로브 밸브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 가로에 해당하는 값이 스킨 프릭션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주어진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U제곱 나누기 2에 해당하는 값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거 구한 것에다가 밀도를 곱한 것으로서 마찰 손실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압력차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 나오고요. 이걸 ATM에 해당하는 값으로 구하게 되면 한 0.27 ATM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글로브 밸브를 고려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는데 바로 글로브 밸브가 2개 있고 하나당 6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12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단체에 해당하는 값이 12를 더한 21.5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보게 되면 여기 압력차는 0.6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글로브 밸브가 2개 달렸을 뿐인데 압력 차이는 거의 2배 이상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밸브를 많이 달면 달수록 마찰 손실은 커지기 때문에 더 성능이 좋거나 펌프의 개수를 증가해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2에 대한 설명은 과제란에다가 제가 따로 공지를 할 것이고 제출 마감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 큰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큰 저장 탱크에 비중과 점도가 이런 유체가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아주 매끈한 관을 연결을 하는데 그때 해당하는 내경이 8cm인 관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 해당하는 요 관의 총 길이가
50m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한 가지 요 스킨 프릭션을 얘기를 할 때 이 스킨 프릭션은 관이 수평이 되든 수직이 되든 상관없이 스킨 프릭션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수평이든 수직이든 상관없이 전체 길이로서 여기의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밸브가 2개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게이트 밸브가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에 게이트 밸브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총 높이 차이가 10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탱크 내의 저장 압력이 밖에랑 오픈이 되어 있어서 바로 1atm이 되겠고요. 여기 지점에서 유체가 나와도 여기는 대기로 나오니까 똑같이 1atm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밸브를 2개 다 여는 것이죠. 2개 다 게이트 밸브를 딱 열었을 때 이쪽에서 나오는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면 바로 부피유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에너지 수지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때 중요한 한번 일단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것을 다 쓰는 거죠. 자, 여기 중간에 펌프나 터빈이 없기 때문에 요것은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알겠고요. 다음에 여기의 압력과 여기의 압력, 즉 1의 지점은 바로 여기를 잡습니다. 여기의 지점과 여기의 지점의 압력 차이는 똑같기 때문에 이 텀도 또한 사라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가 관의 저장 탱크의 면적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와 똑같은 경우죠. 여기에 해당하는 다이아미터가 D1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다이아미터가 D2인데 바로 D1이 D2보다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속도가 U로 막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내려가는 속도는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 굉장히 미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거의 0으로 놓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연속 방정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ρ1, U1, A1은 ρ2, U2, A2였죠. 바로 이것이 이제 내경 D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였고요. 이렇게 지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U1이라고 하는 것은 A1분의 A2의 U2가 되는데 이 면적이 얘보다 엄청나게 크게 되니까 거의 0에 가깝게 된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게 되면 여기 텀에서 이 식에서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여기 Z2 빼기 Z1이 있는데 Z2가 바로 아래에 있고 1의 지점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총 길이는 바로 17m가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마이너스 17m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냐면 2분의 U2인데 U2가 바로 여기 있는 U랑 똑같으니까 U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더하기 HF는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G의 Z1 빼기 Z2에 해당하는 값으로 구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HF가 바로 여기에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맨 먼저 스킨 프릭션이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는 굉장히 큰 면적이 큰데 여기로 들어갈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들어가게 될 때 바로 축소된 관으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C가 나온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밸브가 2개 있죠. 그것이 바로 게이트 밸브 2개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또 90도로 꺾여진 엘보우가 2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KF에는 2개의 90도로 꺾여진 엘보우, 그 다음에 2개의 게이트 밸브, 요곳에 해당하는
kf 값을 넣으셔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로 됐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를 된 상황에서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를 된 상황에서 자, 제가 약간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렇게로 구한 이것을 여기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게 될 때 바로 이 마찰 순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 바로 2분의 u 제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 묶어 놓았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 있는 요 앞에도 2분의 u 제곱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함께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의 u 제곱에 1이 되겠죠. 더하기 4f d분의 l 더하기 kc 더하기 시그마 kf 이것이 g의 z1 빼기 z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u가 되겠습니다. u를 모르는 거죠. u를 알게 되면 이제 부피유량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는 값이고요. 아는 값이고요. 아는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아는 값인데 모르는 값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마찰계수를 모르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매끈한 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매끈한 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측류하고 난류에 있어서 바로 어떤 값으로 주어지게 되냐면 레이놀즈 4분의 S 0.0791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찰 계수는 반드시 레이놀즈 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놀즈 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면 이거는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얘는 알고 있는 값이니까 결론적으로 평균 속도를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레이놀즈 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무엇이냐면 시행 오차를 좀 겪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맨 먼저 이렇게 하셔야 돼요. u1의 값을 어느 값으로 가정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가는데요. 자, 첫 번째로서 u1을 가정합니다. 얼마라고요? 얼마라고? 예를 들면 1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u를 1로 가정을 했으니까 레이놀즈 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레이놀즈 값이 얼마가 나오겠죠? 이 레이놀즈 수가 아니까 결론적으로 마찰계수를 계산합니다.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U2에 해당하는 이 값을 통해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U2에 해당하는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서 U의 제곱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거는 G, Z1 빼기 Z2 나누기 여기 전체가 가로가 되겠고요. 여기에 2가 되겠죠. 여기에는 제곱을 띄어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여기에서 해당하는 마찰계수 F 제가 i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i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값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전체식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U2에 해당하는 값이 얻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U2의 값을 다시 레이놀즈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을 다시 측류냐 난류냐에 따라서 마찰계수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또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온 값을 통해서 또 다른 u를 여기에다 u3가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쭉 반복을 해보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얘가 변하지 않는 파이널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렴이 되는 이 u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엑셀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서 이 과정을 쭉 해보시게 되면 금방 u 파이널을 알아내실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앞에 있는 텀과 뒤에 있는 텀의 차이를 에러라고 합니다. 이 에러가 보통은 여기에서는 한 10의 마이너스 한 4승, 3승 정도만 적게 차이 나도 여러분들이 파이널 값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파이널 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부피량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를 하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 방정식과 마찰 손실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